예,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유기물 재자원화와 자원순환 사회로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게 되겠고요. 총 4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 발표인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 비행기 시간에 제주도 가셔야 되는 시간에 있어서 먼저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과 다르게 그린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춰. 소개받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 주제는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 공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9%에 도달합니다. 제주에서는 이제 자원순환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MIT에서 포스닥 과정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작년 10월부터 지금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평생을 전기 분야, 특히 에너지 분야 연구를 주로 한 학자로서 살았고요. 이러한 저희 역량을 살려서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제 2012년 7월에 설립을 해서 이제 창립 10주년을 ESS를 연기한 사업들을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주 전력 수급의 변천사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kW의 내연 발전기를 통해서 처음 전기에너지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후에 발전소를 추가 건립을 하면서 96년에 총 전력 생산 용량 346MW의 용량을 갖는 발전소를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러한 제주 3군데 지역에서 운영되는 발전소는 전부 다 화력발전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70년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석유파동이 있었죠.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가 대체에너지를 강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75년도에 제주도를 박정희 대통령이 콕 집고 바람이 좋은 제주도에 풍력을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제동목장에 국내에 아마 비슷한 시기에 내륙에도 풍력발전 설비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3kW 풍력 발전 설비를 건설을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전력을 생산해서 상업화한 풍력발전 사업은 97년 지도에 보이시는 오른쪽 횡원 단지에 베스타스 600kW짜리 2기가 건설이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98년 제주와 해남을 잇는 해적 케이블이 들어오게 됩니다. 용량은 150MW 2기가 건설이 됐고요. 실제 99년 제1 연계선 케이블을 통해서 육지로부터 제주는 일부분의 전력을 수전을 받고 있습니다. 99년 기준으로 총 제주도의 전력 설비는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532MW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좋은 바람과 높은 발전원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풍력발전 사업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2011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약 5%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제주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큰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바이 2030이라는 정책으로서 2030년까지 제주도를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담당하려는
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 주체로서 제주에너지공사가 2012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공사를 설립하면서 도에서 운영 중인 행원, 김영, 신창, 가시리 풍력발전 터빈을 현물로 출자를 총 설비 용량은 1.3GW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풍력발전 단지들이 들어서서 2021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공급량이 전체 제주도의 전력 공급량이 약 39%에 가까운 설비 용량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용량으로는 약 전력 에너지의 수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주가 여러 가지 에너지 공급원을 확충하면서 새로운 전력 수요에 제주도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작년과 올해 제주 지역의 여러 가지 기온난화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의 열대 일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호남과 제주의 가을 가뭄이 심각합니다. 이 농작물은 말라 죽는데 비 소식은 없고 식수원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전력 수요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렇듯 기후변화 위기는 제주도도 비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파폭설, 그리고 50일 이상의 열대야, 가뭄, 그 다음 한파에 의한 이러한 매년 높아지는 전력 수요의 최대치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수립해서 새로운 도를 늦추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과거로부터 여러 공급 전력 수요에 대해서 오일앤가스의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공급을 담당해 왔습니다. 제주도정이 CFI 2030 정책을 출발을 시키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이러한 청정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믹스를 통해서 전력 수요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급망을 갖고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생에너지로만 이루어진 전력계통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를 도입을 하는 정책적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그리드와 수소 에너지 그리드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에서 발생된 전력을 ESS와 그린수 생산으로 분산 저장을 하고 여러 가지 섹터 커플링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린수소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제주도는 진정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 도시로서 발돋움할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나타낸 슬라이드입니다. 제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상단의 도표에서와 같이 2030년까지 총 설비 용량을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로 4,085MW를 건설을 해서 도내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린수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구축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 CFI 2030 계획을 보다 고도화시키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재생에너지의 가널성 문제, 즉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도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인 관광 서비스 3차 산업과 농업의 1차 산업이 결합한 모든 제주 사회 전 분야로 그린 에너지로 공급을 하고
소비를 하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올 1월 수소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러한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전력과 열, 수소 에너지를 복합한 복합 에너지원을 그리드 사이트에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30메가 규모의 읍면 단위의 작은 단위의 분산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생산되는 전력 에너지는 100%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 에너지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ESS와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통신망도 5G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프라 기술이 발전을 하면 6G까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러한 지능형 전력망과 수소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소규모의 진정한 그린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반을 갖추고 나서 섹터 커플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트랜스포테이션들을 그린 에너지와 그린 수소 기반의 다양한 수요처와 맞물려져서 최종적으로는 제주도 전체가 깨끗하고 편리한 그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서로 잉여 전력을 주고받게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을 시켜 2050년까지 넷 제로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인공지능과 이세돌 구단이 세계의 바둑 대결을 한 스토리가 있었죠.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인간과 알파고의 5대1 대결에서 알파고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허재 구단을 상대로 파죽의 2연승을 거뒀습니다. 자, 저는 이 영상에서 인공지능과 요즘 핫한 이슈인 챗 GPT와 같은 미래 기술의 놀라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더 필요할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세기의 대결에서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소비되는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와의 세계적인 바둑 대결에 소요한 에너지는 약 20와트 정도입니다. 인간이 밥 3끼 먹은 에너지 용량이고요. 자, 알파고가 사용한 에너지는 얼마였을까요? 자, 보십시오. 200만 와트였습니다. 자, 인간이 사용한 에너지보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한 에너지가 1000만 배가 더 큽니다. 자, 앞으로 챗 GPT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도입이 되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무인 자율 자동차가 돌아다니겠죠. 그리고 생산 시설은 로봇이 인간을 서서히 대체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주도는 이러한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앞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를 세계적인 탄소 중립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도 제주도와 유사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여러 신기술 등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자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주와 제주에너지공사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혹시 끝까지 토론되는 자리를 못 지키시죠? 원래 지금 사장님이 일정 때문에 비행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원래 나중에 다 하고 그 질문을 받는 게 맞겠지만 김 사장님 그 발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지금 플로어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는 말 그대로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이제 수전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그로부터 나온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전체 전력 공급 시설 중에 약 현재까지 38% 정도를 풍력과 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 의해서 잉여 전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작년인 경우만 하더라도 약 104회 정도의 출력 제어가 발생됐습니다. 즉 365일 중에 100일 이상이 출력 제어가 발생이 되고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흡수를 해서 저희는 수소를 생산을 할 거고요. 이 에너지원이 그린 수소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한 분만 더. 네. 제주도에 연분차 발전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의 퍼포먼스가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될 가능성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력발전소, 이 벙커시오를 때는 기력발전소가 500메가와트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디젤 또는 LNG를 연료로 하는 가스터빈이 410메가와트, 총 910메가와트가 화력발전소 세 군데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용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량들은, 이러한 설비들은 내구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전력기기들은 한 30년에서 유지보수를 잘하면 한 40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2028년이 지나가면 이 설비들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수명이 다한 그러한 설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설비들은 이 수소 50% 이상 LNG와 혼소를 하는 가스터빈으로 저희가 바꿔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7년 말까지는 신규 설비로서 수소에너지 50%와 LNG 50%를 혼소하는 가스터빈 150메가, 150메가, 약 300메가의 두 발전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1년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제주도의 3개의 화력발전소는 전부 다 100% 그린 수소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로 탈바꿈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연부차 발전 시설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글로벌 제주연구센터에서 국책과제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 500kW까지 설비 용량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성과는 충분히 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결과는 잘 모르고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또는 변환할 수 있는 설비들이 결국은 전력을 그린 에너지로 생산해서 소비하는 일련의 산업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설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는 어느 한 몇몇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 오늘 지금 발표해 주신 가수분해 장치도 지금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의 온도가 약 1000도에서 1600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온도를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하면 스팀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또 전력을 생산하고요. 그리고 남는 또 열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일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 230도 정도 이상이 되는 열을 이용해서 이 가수분해 장치를 저희가 상호 운전을 하면 고용 에너지 펠렛이라든지 또는 유황가스 등등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마켓 에너지 기술들을 저희 제주도는 도입을 해서 에너지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첫 번째로 되어 있어요. 세션 두 번째의 첫 번째 발표로 되어 있었는데 관계상 조선에서 열분의 유화 동향 및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 박홍조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공단 박홍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열분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가 자원순환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페트나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으로 가게 되면 옷을 만드는데 사실 옷 만들고 나서는 끝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고리가 형성이 안 됩니다.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열분의 유화 기술에 동향하고 이제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제 예. 네, 숙여서. 예, 생활계 주변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12년에 비해서 한 57%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323만 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생활계 폐플라스틱 323만 톤 중에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게 추정하는 게 178만 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수거되는 게 우리가 145만 톤 정도 됩니다. 그 분리배출된 생활계 폐플라스틱도 145만 톤이 물질 재활용되는 부분은 한 54%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잔재물 38%가 이제 소각됩니다. 시멘트, 소속모 원료로 가죠. 나머지 잔재물도 소각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실가스 감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자원의 고갈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소라는 것은 자원의 고갈과 대기오염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플라스틱은 계속 생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해결할 방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나라 어떤 비닐이 발생하는 특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세계의 주변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인식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지속적인 어떤 그런 뭐 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가볍고 이런 어떤 특징적을 갖고 있어가지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이제 지난 반세기 동안 너무 편하다 보니까 20배의 플라스틱이 계속 증가를 했고요. 매일 전 세계에 1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800만 톤 이상이 지금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요. 14% 정도가 이제 재활용되고 있는데 14%는 또 소각되고 있어요. 40%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0 몇 %도 남죠. 그건 국토에 그냥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의 메가 트렌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가 이제 도입될 예정이고요. 올해 원래 이제 로드맵을 발표하겠는데 작년 12월에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규제가 강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는 페널티의 어떤 형태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이제 그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하고 석유화를 보시면 거의 5천억, 3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페널티가 이제 주어질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극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지속가능 탄소 인증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국가에서 대표적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인증 제도로 시작이 됐고요. 25년에 나중에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 원료가 의무화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인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 플라스틱의 30%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지금 의무를 두고 있고요.
원래 이제 전쟁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됐는데 21년도에 킬로그램당 1,000원, 그러니까 나프타 톤당 100만 원의 페널티를 매기겠다는 것이 이제 유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후서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해외 기술비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재활용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원순환 쪽으로 돌기 위해서. 그래서 플라스틱 에너지가 유럽 내 어떤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분의 기술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로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코 오일이라고 해서 TAC 오일입니다. 그래서 Thermal Anaerobic Conversion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산소 열분의 전환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생산하겠다. 그래서 최적화된 원료를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쪽에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학적 재활용은 기계적 재활용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문제도 또 극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에 이제 보시면 기계적 재활 노란 부분이에요. 그 표. 아니, 앞으로. 아직 그 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앞으로. 그 노란 부분에 지금 그 기가적 재활용이 이제 그 순환 고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질 재활용이라는 게 재활용을 계속 하다 보면 품질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극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계적 재활용 부분이 이제 빨간색 부분인데요. 비기계적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매립하거나 이제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고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화학적 재활용입니다. 파란색 부분이고요. 열분의 공정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요. 또 이제 플라스틱에서 이제 오일로 만들어서 연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케미칼 리사이클이 되겠고요. 지금 유럽 내에서는 플라스틱 에너지라는 업체가 이제 기술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또 케미칼 리사이클링은 그 플라스틱을 순환 경제로 완전히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에너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유럽 내 뭐 세계 최초의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다보스 발표 때 여러 플라스틱 업체, 열분의 업체들이 모여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ISCC 플러스에서 인증된 순환성 어떤 추적의 어떤 질량 균형 접근 방식에 따라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속성은 이제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을 폐기물로 만드는데 이제 최초의 품질을 오일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일을 통해서 식품 등급의 포장, 열화 없는 재활용을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서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열분의 업체에서 오일을 생산하면 유화사에서 이제 업그레이딩해서 나프타 전환하고요. 유화사는 이제 크래킹에 투입해서 플라스틱에 원래 에틸렌이나 플로필렌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언델 마세라고 마스프, 모사비, 이네오스 여러 업체에서 지금 23년, 22년서부터 해서 계속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열분의 시장이 이제 확장 일로에 있고요. 노란색 보시면 이제 토탈인데요. 토탈에서는 프랑스의 정유 설비를 재생 나프타 전용의 정제 설비를 만들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삽입이 되겠습니다. 삽입은 이제 유촉매 기반의 열분의 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연간 5,000톤짜리 2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페인 내 세비야하고 알메리아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CSTR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속 교반 탱크 반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ontinuously Seared Tank Reactor가 되겠고요. 아까 이제 일본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오신 분 그 자료를 미리 좀 보니까 거의 이제 CSTR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톤, 그러니까 50톤 정도의 설비를 네덜란드에 신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바스프도 지금 2만 톤짜리, 5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스키브, 덴마크의 스키브에다가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폐플라스틱, 폐비닐 대란이에요. 그래서
터키에 사실 영국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버렸다는 어떤 기사들이 있고요. 바스프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쿠스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혼합 플라스틱 폐기물로부터 열분해를 생산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또 아르쿠스는 독일의 산업 규모의 첫 번째 어떤 커머셜 스케일의 설비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0만 톤 정도로 이제 증가시킬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장. 쉘사는 이제 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 한 100만 톤 정도 열분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벌써 태국에서 세코 인더스트리하고 이제 협약을 했는데요. 열분해 오일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디게 이제 화학 단지에 이제 2차 업그레이드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알로그 그룹에 열분해 오일을 공급하겠다는 계약도 맺었고요. 독일에는 이러한 부분을 위한 수지 분류 체거 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쉐브론인데요. 그래서 폐플라스틱의 제2의 생명을 불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이제 생산해서 포장, 판매, 사용, 또 매립지까지 가는 선형 경제로부터 순환 경제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재활용 산업이 케미칼 리사이클링이 앞으로는 메인 산업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포된 어떤 재활용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ISCC 플러스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식품의 의료 포장, 고급 재활용으로서 이제 생산하겠다. 열분해를 통해서 서큘러 폴리에틸렌을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요건 뭐냐면 2021년도에 유럽의 플라스틱 산업협회에서 CP 케미칼이라는 이제 회사의 지속가능 리더십 상을 수여했는데요. 여기가 순환 폴리에틸렌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주도적으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해외 기술 동향에서 아길리스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크류 컨베아식 스크류식 반응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문경에도 이제 이러한 시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촉매 연속식 반응기고요. 현재 10톤짜리 파일럿 스케일이 운영이 되고 있고, 라이트 오일이 생산이 되면서 또 정제까지도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에너지, 스페인, 시스티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교반에 의한 열적분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반응 온도는 320도에서 425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있고요. 한 20톤 규모의 플랜트가 이제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일본에 보시면 이제 그 분류 깨끗하게 수거된 어떤 플라스틱 수명이 끝난 어떤 플라스틱을 이제 280도로 이제 멜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융된 것을 이제 그 어떤 탱크 반응기에 집어넣어서 500도로 가열하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환이 되고요. 3번에 가서 이제 증발된 어떤 그 분리 사슬이 끊어지거나 갈라진 상태에서 촉매를 위해서 작용한 다음에 4번에서 2단 증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신가스는 또 연소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5번에 가서 케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폐기해서 저장한 어떤 그런 형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기술을 노출을 안 시키려고 탱크 부분을 앞으로 좀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제탑은 했고 반응기는 이제 반대쪽에 있겠죠. 가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이번에도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싱코 테크노스에서 보시면 그 화살표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반응기가 들어가 있고 교반이 되는 거고요. 화살표 밑에 부분이 번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CSTR 그 플라스틱 에너지도 거의 유사한 기술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싱코 테크노스에서는 이런 카트리지 반응기를 앞에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면서 열분해 하는 걸로 이제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해외 기술로 들어와져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건 영국의 리사이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동화 열분입니다. 무산소 상태고요. 지수가 충분된 상태에서 세라믹 볼에 연소를 통해서 열을 가한 다음에 세라믹 볼이 같이 들어가면서 유동화시키는 여분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톤짜리 20톤 정도 연간 7,000톤짜리가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요건 이제 리니얼러지라서 미국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배치식에다가 앞에 이제 오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버 타입 앞에 이제 실링이 되면서 회전하는 타입이거든요. 배치식 그 마스크 그 열분의 장치가 회전하면서 연속식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톤짜리를 개발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수열, 탄화 수열에 의한 열분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kg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 374도의 어떤 수증기가 생깁니다. 이런 수증기가 물 자체가 이제 어떤 용매 역할을 하면서 모든 물질을 이제 녹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열분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국내 업체하고 손을 잡고 조만간에 이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싱코 테크놀로스에서 이제 말씀하는 이제 저전력 플라즈마예요. 이제 플라즈마를 가지고 실제 이제 폐 비닐에 열을 접촉해서 열분해를 하면 좋은데 불꽃이 들어가게 되면은 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소와 비슷한 형태지만 무산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플라즈마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전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 됐어요, 잘. 근데 지금 최신의 기술은 뭐냐면 유증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증기하고 플라즈마가 혼합된 상태에서 저전력에 의해서 열분해를 하는 기술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기술도 지금 하고 있다. 국내 태백에서도 아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 대학과 연계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그 다음은 이제 IS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U의 대표적인 바이오 에너지 인증 제도고요. 한국에서 어떤 수출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무화가 완전히 된다 그러면 치즈라든지 햄 비닐 포장지 같은 경우가 30% 재생 나프타를 만들지 않으면은 인증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한 거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ISCC EU 해가지고 이제 유럽 내 바이오 연료를 판매하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ISCC 플러스라고 해서 아까 재생 나프타 폐기물까지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인증 기간들이 있습니다. 현재 33개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33개의 어떤 인증 기간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부분도 가이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제 ISCC가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2018년도에 173개가 인증을 받았는데요. 2020년에 5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확장 일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열분해 시설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에 발생해서 열분해 시설에 들어가고요. 최종의 그 재생 나프타로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전 과정이 이제 관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장. 저희가 이제 2022년 10월에 독일에 인터뷰를 했고요. 독일의 튜브 헤센 인증 기관에 저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23년부터 법적 기준에 따라서 열분해를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재활용 비율은 물질 재활용입니다. 순수하게 15% 정도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열분해 부분을 고려해서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영국의 사베인하고 캠브리지 대학에 저희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유럽 내 플라스틱 패키징 재활용 의무화로 영국에서도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브렉시트에서 EU를 탈퇴했지만 EU가 도입한 환경정책과 유사하게 해서 화학적 재활용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제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열분해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10개소가 운영이 되겠고요. 대부분 그 바스프의 어떤 배치식 드럼, 킬러 형태의 열분해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스크류 타입의 미국 형태와 같은 경우가 이제 한 개소가 운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는 뭐 32% 정도 보는데 50%까지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요. 다음 장. 국내 열분해 시설 대표적인 게 보면 이제 바스프와 같은 형태가 이제 2사에서 로타리 열분해로가 있고요. 리보테크인가요? 거기서 스크류 열분해 방식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유동상식 열분해로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히터와 촉매를 이용한 열분해로도 지금 사업 운전을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플라즈마 부분도 태백 쪽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다음은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사업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 과제에 메리카 소각에서 열분해 유화 쪽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107대 국정 과제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 K-텍소노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이러한 산업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전 세계가 같이 이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텍소노미인데요. 한국형이 있고요. 그런 체제에 의해서 계속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원칙이 6대 환경 목표가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물의 지속한 보전, 자원순환하고 오염방지가 있어서 열분해나 소각 쪽의 에너지 회수도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장. 이 K-텍소노미 안에 챕터가 있는데 열분해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소각인 경우에는 폐기물 에너지 회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배제 기준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열분해하고 그 소각의 에너지 회수가 결합된 형태로 모델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음 사항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아까 이제 종량제 봉투 안에 폐비닐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특징이고요. 한 25%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발열량은 7,000kcal가 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소각로에 많은 열부하와 또 연소하게 되면 오염부하가 생기거든요.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닐을 꺼내서 열분해를 한다 그러면 7,000kcal 정도가 배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00kcal 정도가 절감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해보면 한 1000까지는 절감되지 않겠느냐. 지금 3,500kcal 넘거든요. 2,500kcal 정도까지만 내려준다 그러면 소각 운전하기도 좀 편하고 오염부하도 굉장히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다음과 같은 개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화시설하고 소각시설을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형 소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비닐 플라스틱을 전처리해서 타봉을 합니다. 그래서 잔재 부분은 거의 50% 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반입장으로 들어가고요. 비닐 부분만 한 10에서 20%를 걸러서 압축해서 열분해 시설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열분해유를 생산하고요. 탄화물이 나오면 지금 업체들은 그걸 소각장으로 다시 보내거든요. 근데 소각장 옆에다가 지으면 탄화물을 그 소각장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열분해를 할 경우에 비용축성 가스가 이제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배가스 처리를 일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각로에 다시 집어넣는 어떤 열분해 장치하고 소각로가 결합된 형태로 해서 시범 사업을 좀 끌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소각로에 이제 폐기물 저장조 반입장 소각로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부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예시입니다. 소각 처리량은 증대될 거고, 발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소각 처리량은 증대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부하도 감소할 거고, 폐기물의 균질화도 증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저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일 생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부가 산업으로 어떤 소득 증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의 어떤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100% 오지가스 감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저희가 그래서 소각과 전처리 열분해가 결합된 형태의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뭐 재정 사업으로 이제 들어온 재원은 없기 때문에 한 1,000억 규모의 큰 사업에서 자발적 제안을 건설사에게 이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폐기미래 대책을 요구를 하고요. 소각로 옆에 소각로의 전처리 및 부대 설비로 열분해 설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저희가 하이브리드형 소각에 대한 실적은 잡아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4년 이후에 이러한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기술이 성공한다 그러면 소각로를 지을 때 열분해 시설을 같이 결합된 형태로 재정 사업을 갈 예정이고요. 이때는 독립된 별도의 설비와 사업비, 그 다음에 이제 평가도 이제 그때는 정상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물질 수지가 확립된다 그러면 소각로의 일정 부분을 좀 줄이고 열분해 시설이 도입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소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도 매우 중요하고 자원의 고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폐비닐을 연소해서 없어지면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해서 사용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의 고갈도 동시에 방지하는 쪽으로 연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고품질화하고 이제 그 유증기와 기름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기술이 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참여도 하고 있지만 열분해 시설이 중소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같이 육성이 돼야 되고요. 중소기업도 ISCC처럼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선진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합리적 기준을 마련인데요. 지금 이제 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열분해와 하이브리드 공정이 제도적으로 좀 완벽하게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공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열분해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서 자원순환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요. 소각과를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략하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 경기연구원 조영문 박사님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그 가축 분야 같은 경우는 이 그 수도권에 공급하는 가축 사육도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봤을 때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거의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 사육도수가 어느 쪽에 분포되고 있냐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북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팔강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권역, 그 다음에 남북권역으로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5,100만 두에서 사육도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은 그 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그 가축 사육도수에 따라 허가, 그 다음에 그냥 미신고, 허가, 그 다음에 이런 길이 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규모가 되는 데는 관리가 되는데 규모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신고만 하고 미신고 대상 지역 그 소규모 그 가축 농가들은 사실 여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봤으면 그 여기 동북권역에서는 주로 돼지 농가, 사육 농가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경기 북부 지역이나 아니면 그 평택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닭사육이 문제는 가축 분야의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그간에 2013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해양 협약에 맺히면서 해양 투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전략 해양 투기를 하다가 지금부터 이제 바뀌기 그 2000년대 10년 정도 되면서 국가정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에 계속 퇴역비로 가면서 거의 90% 이상은 다 퇴역비 전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정책 자체가 이제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용성 자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그 데이터들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 테이프를 생산하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발생되는 그 가축 분노 양이 약 27,000톤 됩니다. 하루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뿌려줄 데가 없습니다. 전에 테이프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사실 이게 12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농가들 같은 경우는 그 12시기에 맞춰서 퇴비를 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다 쌓이는 거죠. 그럼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에다 무조건 뿌리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점. 만들어져도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완벽하게 부숙된 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퇴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갈 수가 없는데 그간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농장지에다 정장지에다 계속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팔당 상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수질의 오염도가 되게 비점 오염에 대한 그걸로 많이 기인하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논문들을 보면 그 비점 오염을 해서 기인하는 포션 자체가 그러니까 그 판단 권역에서 관리하는 공공이라든가 포인트 소스에서 컨트롤하는 부분 자체는 거의 한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비점의 그 포션인데 여기서 기인하는 게 가축 분리에서 퇴비화하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되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간에 이제 탭이나 우리 수계로 들어갔을 때 불용량화를 일으키는 질소나 인성분 자체가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 그 양분도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농림부나 아니면 환경부에서도 토양에 대한 토양 양분도를 낮추려고 그러니까 적정 시비량을 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도가 조만간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가축 분뇨에 대한 퇴비 처리가 경작지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토양 양분도를 보면 되게 OECD 국가 중에 탑 클래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수도권에 가장 높습니다. 전국 단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이 퇴비로 사용되거나 액비로 사용된 부분 자체가 포션 자체가 수계로 유출되는 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출발이었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가축 분뇨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27,000톤 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정책 자체는 일부 수거식 소규모 농가들을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는 수거해서 자연 정원 처리, 그러니까 수처리 시설을 통해서 이제 처리해서 내보내는 방식을 썼거나 아니면 대부분 농가들 같은 경우 개분이라던가 아니면 우분 이런 부분들은 자체 퇴비화해서 쌓아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한계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게 주로 이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들이 이제 불필요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어떤 대안을 썼냐면 이런 부분은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정책 자체는 이제 가야 할 부분 자체가 지금 요거는 하나 설명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감소량은 14%, 그 다음에 CO2 발생량 자체를 거의 한 40% 가까이 줄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에 갖고 있는 정책 갖고는 다 이룰 수가 없는 정책들입니다. 간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조금 더 이제 가야 할 부분이 앞서서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만들었던 게 슬러리 가축이 자체적으로 분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CO2 발생량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량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보통 좀 축사에 대한 현대화, 그러니까 홍보를 통해서 축사에 대한 현대화, 그 다음에 사료를 갖다가 앞서서 이제 음식을 하실 때 사료화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료가 들어갔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발생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사료를 갖다가 조금 동물에 맞게끔 이걸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 가축 분뇨로 발생됐을 때 관리 방안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정책들 같은 경우는 농림부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가축 분뇨 관리 정책을 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은 농림부 정책은 민간 경영 쪽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환경부는
지자체 경영에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이제 앞서서의 정책은 지역적 특성과 그 다음에 농가 형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했을 때 퇴액비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수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이 퇴액비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경작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퇴액비로 못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단 권역이다. 뭐 충분한 경작지가 있긴 하지만 수자원이라는 엄청난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이런 지금 가축 분뇨를 갈 때 어떤 방식 사업 모델로 갈 건지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역 특성, 그 다음에 기술, 여기에 대한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자체가 뭐냐면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들어오는 게 되게 이제 거점화 아니면 중앙 집중형 관리 뭐 이런 단어들을 쓰긴 하는데 사실 여기서 가져가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화 시설로 메탄 발효까지 가는 게 이제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좋은데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앞서서 이제 기술들 막 소개하셨어요. 되게 이제 외국 기술이 들어오면 국만 들어오면 다 실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분이라든가 가축 분뇨가 과연 좋은 바이오 가스로 만들 수 있는 유기물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축사 형태가 되게 다양해요. 거기에 형태부터 출발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유기물이 충분하지만 사실 주로는 축분 자체의 유기물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다 바이오매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결의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그런 보완점이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간 자본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런 거점 센터를 두고 이런 자원화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송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화를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서울시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이동거리가 50km 뭐 이렇게 나오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단가가 안 맞으면 사실 사업이 활성화되기 되게 현실화가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규모의 경쟁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 전체적인 정책 자체, 가축 분뇨에 대한 정책은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제 정부가 정한 가장 중요한 건 탄소 중립 방안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축 분뇨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대안을 깠는데 거기에 지역적 특성과 농가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거점화할 수 있는 대안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술이 접목됐을 때 이 부분을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경제성 분석했을 때 바이오매스로 가는 부분 자체가 경제성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UN 기구에는 UNIDO에서 UNIDO ITPO 도쿄 사무실에서 STEPP 기술로 등록되어 있는 기술에 대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はじめまして、新興ホールディングスの長澤と申します。本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時間がですね、ないと思いますので、10分ぐらいで弊社の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で、細かなことに関してもしご質問がありましたら、弊社のパートナーが韓国にもおりますので、そこでご質問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弊社ですね、新興ホールディングスと申しまして、愛知県の一宮市、愛知という、トヨタがある
県ですねに本社を構えております。で、その間ですね、いろんな経験をした関係で国連の機関であるユニノーさんとかですね、日本の機関のジェトロ等にもいろいろとホームページで、説明の方を載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で、ここで簡単に弊社が何をやっているのかというのを、ユニノーの方が、ビデオを作っ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そのビデオを3分ほど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途上国に関してはですね、今現状ほとんど再資源化というのはされておりません。それに対してですね、私どもは非常にもったいないと提案を申し上げております。この化石分解装置、その技術というのはですね、使うものは水だけ、水以外のものは何も一切加えておりません。それによって非常に単純なものであるという。熱で、その分解するという熱と温度ですね、分別できるものは分別して、それをその装置の中に投入しています。でそれからですね、水蒸気ですね、水蒸気を加えてやることによって大体 2.5 メガぐらいの圧力をかけて、日本温度が220度から30度ぐらい、それぐらいの温度帯でですね、分解してやると。で全体の分解化されて、生ゴミだとか食酸だとかそういったものに関してはですね、広がる。でもしこういったプラスチックだ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含まれている場合は燃料化というような形でですね、利用されることができる。燃料さえ作れば、それから電気だとかそういったものも作れますのでね。途上国の大きな問題の一つとして、この廃棄物の処理費用が非常に安く抑えられている。特に先進国の日本等に比べると。で、この安い処理費用でビジネスとして成り立たせるためには、現状ですね、廃棄物を回収してそれを埋め立てに持っていくしかないのが残念ながら実情です。で、下水分解処理技術を使うことによって石炭の代替品として使うことのできる燃料ですとか堆肥等の、価値のあるものを作り出し、それを販売して収益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と。このダブルインカムによって、ビジネスとして成り立たせることができるのが特徴だと考えております。要はその国の環境に合わせた形で作り込みを行います。継続的にプラントを動か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現在までに稼働中のものが4台ございまして、一番早いのは2010年上海近郊の、ところに下水分解機を2台設置しております。2013年、これはタイでありますけれども、1、2名、その2014年にスリランカの危険装置を有機物の肥料化ということで置いております。インドネシアに2016年、これは12名の下水分解を現在稼働中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これからですね、国自身が発展する段階でですね、従来の廃棄物と違ったものが増えています。当然その中にはですね、プラスチックと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増えた状態であります。そういったものをですね、有効的に資源化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ですね、私どもの方は、展開しております。それをですね、いろんな国にですね、広げ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ここからお話しあった通り、一つの技術もしくは一つの会社では廃棄物の資源化、全ての廃棄物に対して適切に資源化す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です。なので弊社はですね、弊社の装置およびそのパートナーの会社とともにですね、廃棄物を、焼却埋め立てを限りなくゼロにする動きを、常に進めております。で、この下水分解装置に関しましては、高温高圧の水蒸気で、廃棄物を分解し、無菌状態の生成物を取り出す装置になっております。こちら見ていただく通りですね、廃棄物を、上から投入してで閉めて
でそこに高温高圧の水蒸気を投入して攪拌して分解して出すと。で、現在日本の方ではですねこの装置を使いまして、まず一つは固形燃料を製造する。これはこの装置を使うことによって燃料の品質を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普通の RDF に比べると非常に品質の高い固形燃料を製造することができる。で2つ目がメタン発酵の前処理としてこの装置を使います。でこの装置で一次分解をすることによってメタン発酵でメタンガスを取り出すその時間が短く、またメタンガスの発生量を増やすということができることが分かっております。で3つ目に昨今日本でもですねバイオマス発電所というものが、増えてきてます。ただしこのバイオマス発電所で使うバイオマスが圧倒的に足りていないと。で遠く北米の方からですねホワイトペレット日本に運んできています。もしくはインドネシアから PKS というのを運んできています。でこの値段がどんどん上がってる。また地球にいいことをしよう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遠く海外から CO2 を吐き出しながら日本に持ってきてるんですね。でそれじゃあ良くないということで今までうまく使えていなかったもっと具体的に言うとカリウムとか塩素が多く含まれていてうまく使えなかったバイオマスもし農業生産者等ですねそれをこの装置を使ってうまくカリウムですとか塩素分を取り出してやるとそういう、役割を果たすこともできる装置でもあります。で実はその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韓国の方でも特許になっておりまして生成物、今まで使えることのできなかったものを有効的に使うとそういう、前処理としてはですね非常に、効力を発揮する装置になっております。で次にですね熱分解床装置に関しては先ほどの装置はですね今現状日本で、大きく3つの使い方で話が進んでおります。で1つは、弊社の床装置これを離島に持っていって海洋ゴミの 70% 以上は廃プラだ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でこの海洋ゴミをこの床装置で床してその油で発電機を回し発電する。これ日本はですね島国でして、けれども、弊社はこの床装置ですね10年以上使用しておきいかに壊れないかいかに簡単にメンテナンスできるかいかにランニングコストを低く抑えることができるかで弊社の装置全てですねこの装置で作ったエネルギーを使って動かすというのが主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循環型なマシンになっております。ちょっとですね駆け足で説明をしましてあと1時間くらい喋れる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時間の関係上ですねここら辺で終わり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발표하신 네 분에 대한 질문도 같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발표자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로 저희가 초청하신 세 분을 더 모셨습니다. 서울연구원 박숙현 박사님, 그 다음에 ESG 코리아 운영위원장인 장원 원장님,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싱코 테크노스의 마모루 키무라 CEO께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에너지공사 김호민 사장님께서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먼저 가셨기 때문에 안 계시고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발표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받았습니다. 혹시 발표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지능가능 시스템 연구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좀 잘못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 시스템 연구소 박숙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이 토론회를 심포지움이라고 해서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발표자들의 내용을 보면서 좀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유기물 혹은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은 그 생물에서 유래한 그 뭐 하수 슬러지라던가 가축 분뇨라던가 음식물 쓰레기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플라스틱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 마지막 번에 이렇게 기술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바이오가스라던가 이렇게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동시에 우리가 플라스틱 부분을 어떻게 빼내서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조금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시는 분의 의도가 사실 정확하게 제가 읽혀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되게 제너럴한 내용을 토론문에다가 작성을 했고요. 이 토론문을 그냥 쭉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가장 그냥 간단하게 시간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앞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고창이라던가 다른 곳에서 소각장과 관련된 갈등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주로 환경단체에 있었던 경력도 그렇지만 이런 갈등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누구의 쓰레기를 어디서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핫 이슈입니다. 그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을 저는 끝에 이제 뭐 시스템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자, 계획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조금 전에 그 경기도에서도 가축 분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문제가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을 만들었을 때 그 폐기물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급이라는 부분이 같이 맞춰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을 어디에다 공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거나 열분해 시설을 만들거나 했을 때 뭐 일본의 사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폐기물을 오히려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설치를 했을 때 25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그 시설물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폐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런 기술들을 소규모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소규모로 하고 언제든지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이것을 다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그 소규모 그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축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생산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조금 기술 검토나 지원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저도 그 IRA 그 미국에서 거의 그린 뉴딜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이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기술 지원과 플러스 지원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지방 그 시설물들의 특히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산된 데서 바로 이게 하는 소규모로 갈 거냐 아니면 지자체 단위에서 나름 대규모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거 좀 말씀드려요. 잠깐 짧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소규모 시설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양 양 문제가 시행이 되면 퇴액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처리 시설로 갈 건지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하량이랑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는데, 사실 스몰 스케일로 봤을 때는 거기에 그 스몰 스케일을 그 소규모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 자체, 설치부터 해서 그걸 운영하는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지금 처리하는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소규모로 가면 타당이 BC가 전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거점 센터로 봤을 때 이제 그 작은 소규모로 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거기에 대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케이스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농가들 보면 그 축산 농가가 양돈 농가든 아니면 뭐 소를 키우든 간에 거기에 대한 그 사료를 생산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퇴비가 나왔을 때 다시 거기에 경작지에 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맞는다고 하면 그게 합당하게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의 거점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축 분뇨만으로는 바이오가스를 화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폐정이 따로 들어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법적 검토에서 다시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이게 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도 공대에서 그 기술을 연구하고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 박수경 소장님 쓰신 거에도 보면 BAT, 베스트 어베이러블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그 이슈들, 그 필요성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간과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베스트 어베이러블 테크놀로지 한다면 결국은 그 이코노미, 경제성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토론자로 모신 장원 죄송합니다. 그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원입니다. 저는 뭐 전공이 폐기물 처리이기는 해서 한 4, 5년 전에 여기 이제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마 신코사의 회장님 키무라상과 함께 안내를 받아서 아까 저 동영상에 나오는 게 인도네시아 현장인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또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제가 현장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봐서 잘 알고, 또 앞에 이제 뭐 세 번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뭐 언급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제가 한 5년 전에 직접 보았던 그 시스템하고 오늘 발표 앞에 하셨는데 하고 기술 발전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내용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완벽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건지 뭐 그건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5년 전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고장없이 잘 돌아가면 더 이상 또 발전시킬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때 현장을 돌아보면서 어쨌든 혼합 도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인 가성비가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주로 이제 소각을 하니까 소각로 보면은 뭐 하여튼 고장도 잦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신고 시스템은 뭐 그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일본보다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주로 이제 정말 폐기물을 수거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주위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주거단지가 없으니까 뭐 좀 다소 허술하게 운영하더라도 뭐 대기오염 물질이 좀 나가더라도 특별히 큰 악취가 나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시스템, 신고 시스템 같은 걸 활용하면은 상당히 제로 웨이스트에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까 한 3가지 정도를 오히려 질문으로 한번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얘기하셨던 게 그 5년 이후 지금 이후에 최근에 기술적 발전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지, 두 번째는 밀폐 또는 압축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세 번째는 수소 생산 같은 에너지
일단 두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악취 문제들이 되게 이런 시설 만들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밀폐라든지 악취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 건지, 그다음에 최신 트렌드인 수소 생산, 수소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계 가능할지에 대한 어떤 보관들이 좀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걸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新婚長澤です。今ご質問いただいた件に関して、回答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まず5年前からですね、加水分解装置自身の形というのは特に変わっておりません。ただし一部板圧を厚くしたりとかですね、機械自身の板圧を厚くしたりとか、シャフトを太くしたりとか、要は今までよりもメンテナンスを少なく長く安定して使えるように機械の方は改造はしてあります。その部分で機械的なところではですね、さらにメンテナンスフリーで、メンテナンスを少なくて使えるような形に変えてきている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以外にですね、我々5年前から大きく変わったのが、加水分解をして出来上がったもの、それをですね使う、用途というのの開発がかなり進みました。で、特に、用途開発で、進んだのが、2つありまして、1つは、出来上がった燃料の品質を上げる。これは先ほども簡単に説明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出てきた加水分解して出てきたものをですね後処理をすることによって燃料として使用しやすいものを作り上げる、そこのノウハウというのがかなり、蓄積されかつ特許化されました。でもう一つが、加水分解をした後にメタン発酵を行うと。で加水分解装置を入れることによって、これは特に都市ゴミに有効なんですけれども、加水分解装置、燃料を作るのとメタン発酵をするのではちょっと温度帯圧力帯が変わるんですけれども、メタン発酵をする場合は割と低めの温度圧力で一次処理をすることによって都市ゴミ、プラスチックとかいろいろなものが混ざっている都市ゴミ、そこから容易に、プラスチック分はそのまま残してで取ってやると。で有機物はパウダーになって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メタン発酵の前処理として、プラスチックと有機物を簡単に分離するという機能および、加水分解に分解されてますので、この有機物が、短時間でメタン発酵して、短い時間でメタンを取り出すことができる。それによって、ガスの発生量も増えると。でそれによってですね装置を非常にコンパクトにすることができると。で加水分解を前処理としてその後処理その後工程で一つのパッケージとしてですね、これは弊社のパートナーと一緒にや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ワンストップで、全自動で投入からガスを取り出すところで、このガスに関しては、発電にも使えますし、先ほどから話し合ったそこのメタンガスから水素を取り出すということにも使え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5年前に我々はあまり考えれていなかった部分に関しても、この世の中の時勢もありまして、あとは研究が進みましてですね、さまざまな他の用途にまで使える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す。ちょっと説明が長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けれど、回答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두 번째 악취 문제. 지금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좀 답변을 조금 하셨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밀폐라든지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悪臭に関してはですね、どこからの匂い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ポイントになりまして、廃棄物を持ってくる場所、持ってくる際にどうしても生ゴミに匂います。で現状これは弊社の台湾の工場なんですけれども、室内に廃棄物が入ってきて、その中で換気とですね、あとは消臭スプレーみたいなのを上からふわっと吹きかける
ような形での匂い対策っていうのはされてます。で、加水分解された後に関してはですね、出てくる生成物自身はそれほど匂わないんですね。ただし、出る際に水蒸気がポッと出て、それが匂ったりするので、それに関してはこうバキュームで吸うような形で、外に匂いが出ないような密閉空間の中で、匂いを処理するような機構をつけて、匂い対策の方はしております。これも大丈夫ですかねちょっとうまく実際工場を見ていただくとですね、もうちょっと分かりやす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お話の方はね。예, 그러면 저 김우라 네. 연결해서 그러면 일단 예. 廃棄物のですね、匂いというのは、当然ゴミっていうのは匂いますよね。で、それを持ってきた時の匂いであって、それをですね、加水分解装置の中に投入してですね、分解してやると、その匂い自身がですね、反単価っていうか、単化してですね、あまりその廃棄物自身の匂いとしては軽減されます、かなり。ですから、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이런 아시아 지역에 도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농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농촌 유토피아, 선도마을 만들기 이런 것도 전국에 이제 도마다 한 개씩 대표적으로 이제 7곳을 만들어서 정말로 제로 웨이스트, 또 탄소 중립,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신규 마을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호에서 100호 정도의 마을을. 그래서 저는 이런 신고 시스템이 그 정도의 아주 뭐 작은 규모지만은 들어가서 제로 웨이스트를 하는데 좀 일조를 할 수 있으면은 작은 스케일이지만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제 지자체랑 우리 농촌유토피아연구소와 정부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시스템이, 이게 신고 시스템이 한국에 벌써 소개된 지가 꽤 됐는데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뭐 환경부를 비롯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장벽 뭐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걸 공무원들이 그렇게 뭐 썩 반기지는 않으니까 빨리 뭐 이렇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제가 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재활용 시스템이 되면은, 쓰레기 소각 처리 시설이 아니라 재활용 시스템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허가를 환경부하고 상관없이 이를테면 그렇게 내줄 수 있다라고 허가를 울산에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위에 중앙부처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할 텐데, 이게 정말로 완전히 이건 재활용 시스템이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사례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신고 시스템이 좀 지방자치단체에 쉽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리사이클링도 중요하지만 프리사이클링, 미리 사이클링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순환, 앞전서 꼭 뭐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폐기물을 사후에 다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제로 웨이스트나 탄소 중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전환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 신고 시스템 같은 걸 활용하면은 상당히 제로 웨이스트에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마선님, 아까 한 3가지 정도를 오히려 질문으로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얘기하셨던 게 5년 이후에 최근의 기술적 발전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지, 네. 두 번째는 밀폐 또는 압축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세 번째는 수소 생산 같은 에너지와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네. 신코 분, 예. 김우라 상이나 아니면 나가사와 상께서 좀 답변을 좀 3가지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다시 제가 한 말이 다 통역이 되고 있어요. 지금 통역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질문한지 좀 얘기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김종길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소개한 그 기술이 사실은 이제 오늘 제목이 유기물 재활용 기술 혁신과 자원순환 사회의 이행 뭐 이런 타이틀로 했는데,
유기물이라는 소스가 하도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오늘 지금 쭉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 사실 그 폐기물 처리라는 게 폐기물의 소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어떤 특정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본 측에서 현재 소개하는 그 가수분해에 의해서 그 처리하는 그 환경 기술이 유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기존 거하고 어떤 경쟁이 있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측에서.その競争力という意味ではちょっと私どもは分かりません。技術というものも私どもがやってることしか理解しておりませんので、他のどういう技術があるかということは分かりませんが、私どもが一つ考えてますのがですね、簡単に申し上げますと、地球環境の汚染ですね、こういったものは地球の再生能力以上に人間が汚していることだ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す。また環境、汚染されているものももともと地球にあったもの、これを人間の力でですね、いろんなものにプラスチックに変えたり、いろんなことを変えしてそういったものが汚染の原因になっていると考えております。で、そういったものをプラスチックをですね、今現在使われているものであればプラスチックを使わずに、生分解プラスチック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使って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使ってプラスチックの代替品のようなものを使われることも非常に増えてますね。で、ただ基本的に考えていただければですね、廃棄物、燃やすに対して、燃やすっていうのはただなくすだけですね。埋めるのもなくす、目の前から見えなくするだけで、それに対してこの私どもの海水分解であったり床掃除っていうのはですね、もともといらなくなった、必要なくなったものをですね、これを資源に変えてやるっていうこと、それが、100点満点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が、まずできることで、当然効率な値段がですね、100円の価値あるものに対して150円かかっては意味がなくて、それより安くできるんであれば、価値がある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で、その中でできることを私どもの方は今現在できることをや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解決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ですから競争力ということであれば私どもは分かりませんが、それが有効であるということは私どもは考えております。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환경 처리는 경제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될 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수분해를 하게 되면 일단 에너지가 투입되고 기존 다른 것보다는 조금은 공정 비용이 더 많이 들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구를 어떤 그 인간에 도움되는 그런 기술 개발하고 이런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하려면은 지방자치는 어떤 간에 경제적인 기존 기술하고 상대적인 비교가 되지 않으면은 아마 어떤 지자체도 도입할 수가 쉽지 않을 거로 생각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은 일본 측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何と比較するんでしょうか。何と比較するんでしょうか。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하는데 기존에 폐기물 소각을 처리해서 가스화해서 수소 만드는 그런 공정하고, 현재 이제 가스 분해해갖고 처리하는 이 두 가지 공정을 비교할 때 똑같은 폐기물 처리하지만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아마 코멘트 같은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예, 둘 다 그렇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코멘트에 가까운 얘기이긴 한데요. 네. どういう技術と比べた場合ということ、ちょっと
意味がちょっと僕は、あんまり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どういう技術と比べると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ね。コメントね。コメントとして。예, 플로에서 얘기하신 거긴 한데요. 그러면 원래 지금 저희가 김우라상은 저희가 토론자로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신고사 기술에 대한 설명하고 답변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예, 토론으로서의 지금 얘기를 아직 좀 됐는데요. 김우라상이 토론 준비하신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듣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ですね、例えば今現在プラスチックっていうのは、当然皆さんご存知のように油から作ったわけですね。で、油から作って、その油っていうのは何からできたか。当然昔の植物だとか動物ですね。こういったものが死んでしまって、上からチーズだとか氷が堆積されて、で地球の温度と、その圧力がかかって、それが分解と結合を繰り返して、当然それでそういったものができたわけですね。油もガスも石炭も、それからプラスチックも作ったわけですから、極端なこと言えば今現在皆さんが発生しているゴミっていうか廃棄物っていうのは全てそういったものからできてい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ということは分解というプロセスの中では一緒のことだ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私もがこのビジネスを始めたきっかけっていうのはですね、例えば30年ほど前ですけど、アフリカのですね、生活しておられる方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今現在私たちが議論しているようなこういう知識も何もないところでですね、何ですか、例えば動物の排出物、これをですね、ただ単に乾かしてこれを燃料にして料理を作ったりということをしておるわけですね。でということはそういう彼ら全くそういう認識知識というものがない方たちがですね、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例えば水があるからその排出物も匂う。で水がなければ匂わない。基本的にはそういう簡単な考え方ですね。でそういった考え方の中で一番私どもはその地球がやってきた地球の再生能力、それとその条件をですねギュッと短くしてやることによって今現在のことをやってお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それが一番地球環境の再生能力というものの同じこと、それを早くやるということだと私どもは考えております。簡単でございますけど、そういうようなことでございますね。 네, 감사합니다. 저기 플로어에서 그 전체 발표자, 토론자에 대해서 혹시 질문 한두 개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추가로 있으신지요? 예, 그러면 질문 어느 정도, 네. 네. 자, 오늘 일본에서 우리 신고사에서 이렇게 귀한 기회로 한국에 오셨는데 하나 좀 우리 신고사 측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귀사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기술이 개발이 어떤 연으로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혹시 일본에서도 이런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혹시 경쟁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건지 그런 현황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혹시 일본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도 혹시 이런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지 그런 마켓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까 환경분담 박 부장님 설명에서도 좀 많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まず最初に技術開発をどのように行っているかという点に関して回答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まず弊社が技術開発するきっかけというのは、往々にしてですね、他社さんが弊社の機械を使ってこのようなことをできるないかというような問い合わせが来ることからスタートすることが最近は多いです。でその件に関して弊社はですね、実験場を持っておりますので、その実験場でさまざまな試験を行い、結果
彼らが要求するものが弊社の機械を使ってできるね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じゃあ弊社の機械をまずは前処理でこれ使う。で、その後に彼らの要求するもの、例えばメタル発酵ですとか、そこから水素を取り出すとっていうのをガッチャンコしてですね、一つのユニットとして新しい、廃棄物の資源化プラントというのを作るという流れが、最近の流れではございます。まず一つ目は回答になりましたでしょうか。ですね。시간왕에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次の質問は御社との競争さとか、入国のマーケットの事情に対しての質問でした。で、2つ目の競合他社なんですけれども、もちろん弊社の競合他社っていうのはおります。ただし弊社の場合はですね、30年この業界にいますので、実績、小さな装置から大きな装置まで長年動かしてきた実績というのが全然違います。なので、新しく競合の会社ができて、潰れてというこの30年間繰り返した中でですね、弊社は、長年ここまでやってこれた、その実績があるからこそ、日本での、大手重工メーカー等々もですね、共同で新しいものを開発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してこれているという、自負がございます。 혹시 박 부장님 혹시 그 기술 관련해서 조금 뭐 추가하실 얘기가 있으신 정리 겸해서. 네, 지금 시코테크노스가 갖고 있는 그 CSTR이 이제 열분의 유화 장치가 사실 유럽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진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 플라스틱 에너지라는 업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에너지도 보면 핵심 기술은 저쪽 반대쪽에다 사진을 보여주고 안 보여져요. 근데 보면 싱코테크노스가 가는 길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삿포로하고 저희 자료에서도 있지만 CSTR의 근원적인 기술이 일본에서 왔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CSTR 쪽에서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싱코테크노스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유럽은 또 거기서 파생돼서 CSTR 쪽에 플라스틱 에너지가 이제 가고 있는데, 플라스틱 에너지도 결국은 일본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이제 대표적인 경쟁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은 되는데, 일본도 많은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아임계수를 가지고 이제 수열 탄화를 하는 걸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팜이 많아요. 근데 팜 껍질이 그 줄기 같은 것들이 그냥 노상에서 밭에서 그냥 썩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비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열 탄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에서는 까맣게 나와요. 이런 거를 이제 비료로 하면서 이제 거기 동남아에 이제 납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어떤 자원화의 역할을 했던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기저귀라든지 의료 폐기물 이런 쪽에 이런 어떤 수열 열분해 장치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응용이 된다 그러면 음식물까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합해서 한번 국내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좀 된다 그러면 바람직한 어떤 기술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도 거의 50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거의 뭐 금요일 저녁 6시가 다 돼가는데요.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또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한 모든 발표자, 토론자, 그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전체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